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자기 앞에 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6장 유태식 거처. 집에 돌아온 로자 아줌마는 진정제를 많이 먹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앞만 똑바로 쳐다보며 그날 저녁을 지냈다. 아줌마는 가져온 진정제 중 내 몫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여기서 그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당신들이 쉬르꾸르가에서 창녀의 아이들을 돌보는 비밀 타가소를 운영하는 소피아 아줌마와 어느 백작의 미망인이기 때문에 백작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베르베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들은 낮에 아이들을 10명까지 맡아 돌보고 있는데, 그녀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애들에게 진정제를 잔뜩 먹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로자 아줌마가 트리앙드리에서 몸을 파는 아프리카계 포르투갈 여자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백작 부인 집에서 데려와 보니 진정제를 너무 많이 먹은 아이는 서 있을 수가 없어 자꾸 주저앉더라는 것이다. 일으켜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놓으면 또 넘어지곤 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애와 함께 씨름을 했단다. 그러나 로자 아줌마는 그 반대였다. 심기가 편찮은 일이 생기거나 낮 동안에 분잡스러운 아이들을 돌보고 난 로자 아줌마는 자신이 진정제를 많이 먹었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아이들이 소리치든 말든 서로 치고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때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그들 위해 존재케 하는 일이었으므로 즐겁기도 했다. 로즈 아줌마는 방 한복판에 있는 의자에 앉아 탕파가 들어있는 양털로 만든 개구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로즈 아줌마는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기울이고 선량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바라보았으며, 이따금 우리가 지나가는 기차에라도 타고 있는 것처럼 손짓을 했다. 그런 순간에는 아줌마가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아이들이 커튼에 불을 지르지 못하게 감시해야 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불을 지르고 싶었던 곳은 바로 커튼이었으므로. 로자 아줌마가 진정제에 취해 있을 때 그녀를 약간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초인종 소리뿐이었다. 아줌마는 독일인이라면 지금도 새파랗게 질리도록 겁을 먹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며 신문마다 떠들었던 이야기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로자 아줌마는 아직도 그 강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그런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한밤중에는 자신의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이었다. 당신들은 그러하던 모든 사람이 죽고 매장된 오늘날에 와서 그런 일을 겁내는 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겠지만, 유태인들은 워낙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데다가 특히 몰살의 위기를 겪고 나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자주 나치와 게시타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최소한 내 눈으로 직접 그 불행의 이유를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나 무기와 짐을 든 나치와 게시타포들을 알 수 없게 된 것이 무척이나 유감스러웠다. 이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가 초인종 소리에 두려워하는 모습이란 정말 최고의 희극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순간은 여명이 서서히 비쳐드는 이른 새벽이었다. 독일인들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른 새벽을 좋아한다.
언젠가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서 살그머니 복도로 나가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었다. 초인종은 한참 동안이나 울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얼마나 우습던지 그것을 꼭 봤어야 하는데 그때 로자 아줌마의 몸무게는 95kg 정도 되었는데 침대에서 미친 사람처럼 튀어 일어나 빠져나온 그녀는 층계에서 반쯤 굴러 떨어지다가 멈추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했다. 그녀는 곧 초인종을 누른 게 낫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미친 듯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창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가 그렇게 욕을 할 때는 언제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줌마는 컬 클립을 머리 끝에 매단 채 한동안 눈을 멍하니 치뜨고 있었다. 처음에 아줌마는 자신이 꿈을 꿨나 또는 초인종 소리가 울린 게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다가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겠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들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게 되자 이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화를 내다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유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정상적인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로자 아줌마 혼자서 그런 짓을 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잠을 깨어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큰 엉덩이를 치켜 세우기도 했다. 초인종 소리를 들은 아줌마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평소 아끼는 엷은 보라색 쇼를 걸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초인종 소리는 아줌마의 내부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나쁜 증상이었다. 가끔은 아줌마가 단 몇 계단이나 한 층을 굴러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일전에 내가 보았듯이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적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아줌마가 지하실에 보물을 숨겨두었는데 도둑이 그것을 훔쳐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난 항상 가장 안전한 곳에 보물을 숨겨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어 보는 꿈을 꾸었었다. 그 보물이 정말 자기 것이고 그것이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지하실 열쇠를 감추어 둔 장소를 눈여겨 보아두었다가 한번 그곳을 살펴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 내 눈길을 끌만한 물건은 없었다. 몇 개의 가구와 요강이 하나 있었고 정어리 통조림과 양초 그리고 누군가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 같은 물건뿐이었다. 나는 양초 하나에 불을 밝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달리 있는 것이라곤 돌이 이빨처럼 드러나 박혀있는 벽뿐이었다. 그때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기절할 듯 놀랐는데 그 소리를 낸 사람은 로자 아줌마였다. 그녀는 지하실 문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듯 죄를 지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모모야, 아무한테도 이곳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 그 열쇠를 이리 다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게서 열쇠를 빼앗아갔다. 로자 아줌마, 이곳은 뭐 하는 데지요? 왜 아줌마는 한밤중에 가끔 여기 오나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내 제2의 숙소란다. 모모야, 자, 가자. 그녀는 촛불을 불어 끈 후 내 손을 끌고 올라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초주검이 되지 않고서는 7층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다. 모모야, 아무한테도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지?
맹세할게요, 로자 아줌마. 가이렘. 이 말은 유태어로 맹세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카이렘. 그녀는 마치 아주 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듯 내 머리 위를 응시하면서 중얼거렸다. 모모야, 그곳은 내 유태식 거처란다. 아, 그렇군요. 이해하겠니? 아니요. 하지만 이해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곳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숨으러 가는 곳이지. 로자 아줌마,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모모야, 인간이란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란다. 나는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 중에 이보다 더 진실한 말은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 7장 아파트 안의 암사자. 나는 자주 카츠박산의 병원 대기실에 가서 앉아있곤 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로자 아줌마가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난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세상에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순간을 잘 포착해야 그들이 선을 행하는 걸 볼 수 있다. 기적이란 없다. 처음에 카츠 박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습관에 젖어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다. 치과의들도 대기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빨만 치료했다. 로자 아주마는 카츠 박사가 일반 의료를 담당한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그의 병원엔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유태인은 물론이고 아랍인, 흑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질병이 있었다. 그의 병원에는 확실히 성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오는 이민 노동자들이 이미 성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성병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카츠 박사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준다. 그러나 디프테리아나 성홍열, 홍역 등 자기 집에서나 알아야 할 여타 더러운 병을 가진 사람을 이 병원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다만 보호자들이 병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때 적절한 조치를 문의하러 올 수는 있다. 나는 거기서 한두 번 유행성 감기에 걸렸었으며 팔자에도 없는 백일에도 한 번 얻어 걸렸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또 갔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으며 그러면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길 기대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새하얀 가운을 입은 카츠 박사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난 기분이 무척 좋아졌는데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라는 생각도 들었다. 로자 아주마는 내 건강 때문에 큰 걱정을 했다. 그녀는 내가 사춘기의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커지는 그녀가 인류의 적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 사춘기 다음으로 그녀의 큰 고민거리는 아이의 삼촌이나 숙모들이다. 아이의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거나 했을 때 진심으로 조카들을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이웃에서 인정머리 없다고 욕할까봐 빈민구제소에 보낼 수 없을 때면 그들은 아이가 급변한 상황에 망연자실해 있을 때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아이가 충격에 사로잡혀 멍한 상태로 있을 때 그 낱말의 의미 그대로 그 아이를 넋빠진 애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알고자 하지 않으며 곧 정신발육이 뒤떨어지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 밖에 다른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사람들이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돌보아 달라고 로자 아줌마에게 새로 아이를 데려오면 아줌마는 여러모로 그 애를 시험해 본다. 특히 그 애가 멍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관찰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인상을 써보기도 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아이만 아니라면 누구든 웃길 수 있는 손가락마다 어릿광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장갑을 끼어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멍해진 아이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애를 정신발육이 늦은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로선 그런 애들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애들은 항상 돌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손이 모자랐다. 언젠가는 꾸르드루에 있는 창녀촌에서 몸을 팔던 한 모로코 여자가 정신이 나간 아이를 맡겨놓고 주소도 남겨놓지 않은 채 죽어버렸다. 그 애를 공공기관에 보내려면 그 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했으므로 로자 아줌마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끝나자 로자 아줌마는 몹시 아팠었다. 아줌마에게 있어 아이를 공공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건강한 아이라 할지라도 위험은 있게 마련이다. 합법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미지의 부모들에게 아이를 다시 데려가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인륜을 저버린 엄마들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 로자 아줌마는 인간 세계보다도 동물 세계에서 오히려 법칙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했다. 훗날 친엄마가 그 애가 행복한 것을 보고 데려가려고 할 때 그 권리는 친엄마에게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위조 서류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제 아이가 다른 사람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2년이 지난 후에 알고서 그 애를 되찾아 가겠다고 하는 비인간적인 엄마가 있을 때 누군가 그 아이에게 규정에 맞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었었다면 그녀는 아이를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동물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동물들이란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며 특히 암사자가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한동안 암사자에 대한 찬사를 입에 달고 다녔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이따금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는 암사자 한 마리가 있는 상상에 여러 번 빠졌었다. 또 로자 아줌마는 암사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모성애 때문에 찬양되어지는데 적과 대치했을 때 암사자는 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불사한다고도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다. 만약 암사자가 제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암사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 밤 나의 암사자를 불러들였다. 암사자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와 우리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암사자의 사랑이 필요했다. 더구나 내가 제일 연장자였으므로 그 애들을 돌봐주어야 했다. 단 숫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놈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입에 풀칠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암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소리를 꽥꽥 지르기 시작했는데 바나니아까지도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신은 그 애가 착한 천성 때문에 아무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바나니아를 매우 좋아했다. 그 애는 형편이 넉넉한 한 프랑스 가정에서 양자로 데려갔다. 언젠가는 꼭 그 애를 보러 갈 작정이다. 결국 로자 아줌마까지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암사자 한 마리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줌마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단지 내가 자연의 법칙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았으나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되더니 급기야 자신의 아파트 안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깨곤 했는데 그건 내게 있어선 단지 몽상이었지만 아줌마에게는 악몽이었던 것이다. 아줌마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꿈이 악몽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마리의 암사자를 꿈꾼 것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제8장 애정결핍 증후군. 나는 로즈 아줌마가 평소 무슨 꿈을 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 나이에 미래를 꿈꿀 리는 없고 과거를 꿈꿀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나로선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그녀는 젊었던 시절, 즉 자신이 아름다웠고 위생검사 따위는 받지 않았던 시절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폴란드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안다. 그녀는 거기서부터 몸을 팔기 시작한 후 파리로 건너와 푸르시, 블롱델, 시뉴가 등 몇 군데서 그 장사를 했고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도 그 짓을 했다. 아줌마는 아랍어를 아주 잘했다. 그녀는 디시빌 아베에서 외인 부대에 지원하기도 했으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프랑스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한 남자를 사랑했었는데 그가 그녀의 저금을 몽땅 빼돌린 뒤 프랑스 경찰에 유태인이라고 고발을 했던 것이다. 아줌마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이 부분에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그때 모든 게 다 끝났지 하고 말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그녀에게 있어서 좋은 시절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독일에서 돌아와 여전히 몸을 팔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살이 찌기 시작해 더 이상 육감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아줌마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제 자식들을 키우는 게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정이 없는 잘못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타가소를 운영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곳을 우리끼리 쓰는 말로 끌랑대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창녀의 아들이었던 경찰서장을 맡아 키우게 되었고 지금은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준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나이 65세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특히 아줌마가 겁내는 것은 암이었다. 그것은 누구든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눈치채었다. 이따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므로 우리는 함께 겁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아줌마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를 소리 없이 드나드는 암사자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적당한 조처를 취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암사자가 와서 내 옆에 눕는다. 그 암사자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나의 얼굴을 핥았다. 로즈 아줌마가 겁에 질려 잠에서 깨어나 우리 방으로 쫓아와 불을 켰을 때 본 것은 편안히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뿐이었다. 그러나 아줌마는 침대 밑까지 빼놓지 않고 살펴보았다. 야생동물은 자연 속에 있지 파리에 있을 덕이 없다. 그러므로 사자가 아줌마에게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줌마가 그러는 것을 보면 우습기 그지 없었다. 아줌마가 약간 미쳤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줌마는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다.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불행의 결과가 지금 그녀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카츠 박사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파트 안에 야생동물을 들여놓아 어슬렁거리게 한다면서 이건 분명히 어떤 징후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와 카츠 박사 사이에 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로자 아줌마가 그토록 겁을 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박사님, 이 애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요, 로자 부인. 겁낼 것 없어요. 모모는 착한 애예요. 그건 병이 아니요. 이 늙은 의사를 믿으세요. 고치기 가장 힘든 것은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사자가 들어있지요? 우선 그것은 숫사자가 아니에요. 암사자지요. 카츠 박사는 미소를 띠면서 나에게 박하가 든 과자를 주었다. 그건 암사자예요. 암사자가 무엇을 합니까? 제 새끼를 보호하지요. 로자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다. 박사님은 내가 왜 겁을 내는지 잘 알잖아요. 화가 치미는 듯 카츠 박사의 얼굴이 벌개졌다. 조용히 하세요, 로자 부인. 당신은 정말 교양이 없군요.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갖 것을 다 상상하지요. 그것은 옛날에나 통하던 미신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되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거기서 그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밖으로 쫓겨나와야 했으므로 문에 귀를 대고 엿들을 수밖에 없었다. 박사님, 나는 그 애에게 유전병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 로자 부인, 그만하세요. 먼저 그 불쌍한 여인의 직업을 감안해 보면 저 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드렸듯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문제가 되는 다른 요인은 수천 가지나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 애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 그렇다고 내가 저녁마다 저 애의 얼굴을 핥아줄 수는 없잖아요. 저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학교에서는 왜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죠? 그건 당신이 저 애의 실제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그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나는 단지 누군가가 나에게서 저 애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 애에겐 신원을 증명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제 자식을 숨겨 키우는 게 들통날까봐 늘 겁을 내기 때문에 난 아이들에 관한 사항을 종이 쪽지에 적어두거나 내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요. 상여는 품행이 방정치 못한 관계로 양육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공부시킬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녀들을 붙들고 몇 년 동안이나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지만 그녀들은 제 자식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둥 서방들인 뚜쟁이들 뿐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그런 일은 하려 들지 않거든요. 아, 로자 부인,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진정제를 처방해 드리지요. 나는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유태인 여자가 나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만은 예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꼭 알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이 알면 알수록 행복은 줄어든다. 그 역시 창녀의 아들인 나의 친구 마후뜨는 많은 법 때문에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는 비밀이 있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 처리를 잘하는 여자가 실수로 아이를 낳게 되어 자신이 기르고자 할 때는 행정당국의 조사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간주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도 말해주었다. 우리들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쪽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맡아야 하는 사람은 항상 어머니였다. 로즈 아줌마는 한쪽 귀퉁이에 모하메드란 내 이름과 감자 3kg, 당근 1파운드, 버터 100g, 생선 1마리, 그리고 나를 회교도로 키워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적은 종이 쪽지와 함께 300프랑이 들어있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어떤 날짜가 적혀 있긴 했지만 그건 로즈 아줌마가 나를 위탁받은 날짜이지 내가 태어난 날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다. 로즈 아줌마는 몸무게 때문에 몸을 굽히기조차 힘들었으므로 애들을 씻어주는 일은 내가 도맡아 했다. 키가 크지 않은 아줌마는 어깨와 엉덩이가 맞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가 걸어가는 것은 이삿짐이 걸어가는 것과도 흡사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로즈 아줌마는 여우 목도리에 귀걸이를 하고 평소보다 입술을 더 빨갛게 칠한 후 외출을 하여 몽마르트스가에 있는 꾸볼이란 프랑스 카페에 가 앉아서 과자를 먹었다. 나는 내 품위도 있고 해서 4살이 넘은 아이는 닦아주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똥을 싸는 놈도 있었으나 난 그놈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서로서로 몸을 닦아주며 노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제각기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자 로즈 아줌마는 나를 칭찬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밥값을 하기 시작했다고 좋아했다. 나는 다른 애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다. 그 애들은 나하고 놀기엔 너무 어렸다. 다만 서로 고추를 비교해보는 장난은 계속했다. 로즈 아줌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미 많은 일로 인해 남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내었다. 또 그녀는 여전히 밤에 사자가 나타날까봐 겁을 냈는데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 그녀가 사자에게 공격을 받을까봐 겁을 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로즈 아줌마는 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보러 다니곤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계단은 가장 나쁜 적이었다. 그녀는 숨을 쉴 때 점점 더 씩씩거렸고 드디어 나까지 기침을 하게 되었다. 카츠 박사는 심리적인 것보다 더 잘 전염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심리적 전염이란 아직도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이다. 아침마다 나는 로즈 아줌마가 잠을 깨는 것을 보면서 행복에 젖었다. 왜냐하면 나는 어둠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으며 그녀 없이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새파랗게 질리곤 했기 때문이다. 제9장 가장 중요한 친구. 그 당시 나의 가장 중요한 친구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옷을 입혀준 아띠르란 이름의 우산이었다. 나는 그 우산 꼭지에 푸른 헝겊을 둘둘 말아서 머리를 만들었다. 얼굴은 호감이 가는 형으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동그란 두 눈에 로즈 아줌마의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할 어떤 대상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릿광대 짓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따금 프랑스인들이 사는 구역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었다. 나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외투를 입고 중절모를 쓴 다음 얼굴을 색색으로 칠했다. 사람들은 나와 아띠르를 보고는 즐거워했다. 우리는 인도에서 익사를 부려 하루에 20프랑까지도 벌었다. 그러나 경찰이 항상 빈둥거리는 미성년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조심해야만 했다. 아띠르는 푸른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천으로 만든 신발 한 짝을 신고 있는 외다리에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철사로 이어붙여 놓은 옷걸이 위에 바둑판 무늬의 셔츠를 걸쳤고 머리 위엔
둥근 모자가 꿰매 씌어져 있었다. 내가 은다 아메데 씨에게 내 우산에게 입힐 옷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는가? 그는 나를 벨빌가에 있는 풀도르로 데려갔다. 그곳은 인류 양복점이었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도록 했다. 아프리카 사람이 모두 그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나는 인도에서 나의 장기를 연출했다. 몸을 좌우로 건들거리면서 아르띠리와 함께 춤을 추어 보이고는 푼돈을 모았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에게 저런 짓을 시키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누가 그런 짓을 시켰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웃자고 이 짓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따금 아띠르가 부서지기도 했으나 나는 옷걸이에 못을 쳐 어깨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아띠르의 한쪽 바지가랑이는 비어 있었는데 그건 우산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는 아띠르가 아프리카 토인들이 숭배하는 물신을 닮았으며 그것은 우리의 종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신자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뭔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과도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는 건 사실이다. 나는 두 팔로 아띠르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잤다. 그러고 아침마다 로즈 아줌마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지를 버릇처럼 살펴보았다.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그것은 진짜 종교에 위배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에 가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한 분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 종교에서는 신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랑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띠르의 얼굴을 지웠으며 단지 두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실뭉 치마는 그대로 두었다. 나는 내 종교의 계율을 따른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쇼를 하며 웃겼다고 해서 경찰에게 쫓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아띠르를 떨어뜨렸는데 그건 부서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들을 주워 모았지만 아띠르는 처음의 모습 그대로 발가벗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내가 아띠르와 함께 자도 아무 말 안 하던 로즈 아줌마가 아띠르가 본 모습 그대로 된 후에는 침대에서 우산을 끌어안고 자는 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부디 그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따로 남겨둔 돈을 가지고 꽤 괜찮은 물건들을 파는 만물 시장에 가서 산 것으로 아띠르를 다시 치장해 주었다. 그러나 행운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의 송금은 불규칙하게 도착하거나 몇 달 건너뛸 때도 있었다. 그래도 오긴 왔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2달,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넉 달이 지났다. 나는 로즈 아줌마에게 말했다. 그것을 얼마나 생각했었던지 목소리까지 떨려 나왔다. 로즈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아줌마가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줌마를 버리지는 않겠어요. 그러고는 아띠르를 데리고 밖으로 뛰어나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인도 위에 앉았다.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지 당신들께 말해줘야겠다. 로즈 아줌마는 곧 생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 있었으며 아줌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7층짜리 계단은 그녀에게 있어서 공공연한 적 제1호였다. 언젠가 그 계단이 그녀를 죽일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를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녀는 죽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슴과 배, 엉덩이가 구별되지 않아서 마치 드럼통 같았다. 몸을 파는 여자들은 로자 아줌마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아줌마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맡겨지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 여자들은 아줌마가 더는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값을 좀 더 비싸게 부르더라도 소피아 아줌마나 알제리인 거리에 있는 아이샤 아줌마한테 맡기길 원했다. 그 두 아줌마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건 쉬운 일이었다. 로자 아줌마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창녀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사라져 갔던 것이다. 아줌마는 은밀히 살아갔고 사람들이 아줌마를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명성은 소멸되어 갔다. 그녀가 걸을 수 있었을 때는 창녀가 손님을 끄는 길거리나 삐갈가에 있는 카페 또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파리 중앙시장 근처로 가서 아이에 대한 자신의 대접이 어떻고 요리가 어떻다는 등 광고도 하고 다녔으나 지금의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사라졌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또한 출산 예방을 위한 합법적인 피임약이 있었으므로 진정 원하는 사람만이 아이를 낳았다. 벌써 내 나이 10세가량 되었으므로 나는 로자 아줌마를 돌보는 한편 장래 문제까지 생각해야 했다. 혼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빈민구제소로 끌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쳐가며 그녀가 죽지나 않았는지를 살폈다. 나는 밥벌이를 하기 위해 무척 애썼다. 머리를 잘 빗어넘기고 로자 아줌마가 했던 것처럼 아줌마의 향수를 귀 뒤에 뿌린 나는 오후가 되면 아띠르와 함께 삐갈가나 수입이 괜찮은 블랑수가로 갔다. 그곳에는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으며 단골로 나를 보러 오는 여자도 한둘 있었다. 이 꼬마 신사는 귀엽기도 하지. 네 엄마가 여기서 일하니? 그녀들은 내게 그렇게 물었다. 아니요, 내겐 아무도 없어요. 그녀들은 마세가에 있는 카페에서 박하과자를 사 나에게 주곤 했다. 그러나 경찰이 뚜쟁이를 찾아 헤맸으므로 나는 조심을 해야 했는데 그녀들도 스스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들은 길가에 나와 손님을 유혹할 수 없었다. 예, 너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엄마 있니? 나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로자 아줌마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특히 나를 귀엽게 봐주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이따금 지나가면서 내 주머니에 지폐를 한 장씩 찔러 넣어 주었다. 미니스커트에 긴 부츠를 신고 있는 그녀는 로자 아줌마보다 훨씬 젊었다. 또 그녀는 아주 상냥해 배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주위를 세심히 둘러보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는 누군가 폭탄을 던져서 이제는 없어진 빠니에라는 카페로 데려갔다. 길거리를 배회하면 못 써. 이런 데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단다. 그녀는 내 머리를 손질해 주었으나 난 그것이 쓰다듬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모모예요. 모모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겐 아무도 없어요. 난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래도 너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겠지?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 나는 오렌지 주스를 들이켰다. 너를 돌봐주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보면 어떨까?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싶다고 말이야. 넌 내 스튜디오에서 어린 왕처럼 지내게 될 거야. 부족한 거라고는 없어. 생각해 보겠어요.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시고 나서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귀염둥이야, 이 돈 받으렴. 과자 사 먹어. 그녀는 내 주머니에다
지폐 한 장을 넣어 주었다. 100프랑짜리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옴을 느꼈다. 나는 거기에 두세 번 더 갔다. 매번 그녀는 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의식하고 멀리서 슬픈 얼굴이 남아 활짝 웃어주었다. 운수 나쁘게도 빠니에의 경리가 로자 아줌마의 친구로 함께 몸을 팔아먹던 사이였다. 그녀가 늙은 로자 아줌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아줌마는 질투에 불타 펄펄 뛰었다. 나는 그 유태인 여자가 그처럼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그 때문에 울기도 했다.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널 키운 줄 아니? 그녀는 이 말을 10번 이상 되풀이해가며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으며 결코 뚜쟁이가 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녀는 나에게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기둥서방들이며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살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 눈물이 항시 계획에 예정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울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획표를 만들 때 그 법칙을 준수하도록 한 입안자는 없을 텐데. 송금은 끝내 오지 않았고 아줌마는 마침내 저금했던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노년을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모아두었었지만 그 돈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암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 얘기는 미루어 보아 나에겐 양친이 다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내 부모가 나를 맡기러 왔는데 나의 어머니는 울면서 뛰어나갔다고 했다. 그때 로자 아줌마는 나에 대하여 마호메트 회교도라고 적은 후 안락하게 키우겠노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끝내 숨기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 송금이 끊겼기 때문에 아줌마가 내게 다정히 대할 이유도 없는데 아줌마한테선 다른 정보를 더 얻어들을 수가 없었다. 고작 내가 알게 된 것이라고는 분명히 내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반론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며 로자 아줌마는 죄지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곧 밝히겠지만 나는 결코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나는 당신들이 헛된 감상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언젠가 내가 얼마나 보챘던지 로자 아줌마가 너무도 형편없는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 거짓말은 정말로 웃기는 것이었다. 내 생각엔 네 엄마가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탓인지 부르주아적인 편견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았어. 그녀는 내가 자신의 직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란 생각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흐느끼면서 떠났던 게야. 그 편견은 잘못 쓴 약이 쇼크를 일으키듯이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줄까봐 생긴 것이지. 로자 아줌마는 제풀에 서러워 울기 시작했다. 그녀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카치 박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창렬한 정신적 견지를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 빅톨 위고를 독파했으며 동년배의 그 누구보다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하밀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희거나 완전히 검지 않은 법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흰 것이란 흔히
검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며 검은 것은 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하차를 가져온 드리스 씨를 쳐다보면서 덧붙였다. 나의 오랜 경험을 믿으렴. 하밀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가 훌륭하게 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던 것 뿐이다.